전세 가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전세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된 걸로 또 나왔거든요. 서울의 네, 경우에. 네. 이 전세값 상승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건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매매 시장이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침체라고 보는 게 이제 맞긴 하니까 매매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세 시장 쪽으로 많이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 시장 쪽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들이고요. 그 임대차 시장 안에서도 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택할지 월세를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텐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금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5대 은행을 분석해 봤을 때 3%한 중후반대 정도가 평균적인 금리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면은 2022년도에 7% 정도까지 올라갔던 거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안정된 금리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지금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라 전세를 좀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그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 사기 이슈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아직까지 프레임이 좀 세게 남아있다 보니까 전세를 선택하신 분들이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자들이 쏠림 현상이 좀 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아파트 전세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소폭씩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걸로 하반기뿐만 아니라 뭐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크게 급등하진 않겠지만 소폭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도 그 신축일수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24,000호 정도고 내년이 26,000호 정도긴 한데 그 후년이 되면은 입주 물량이 이제 10,000호 정도 수준으로 확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전세 물량이 굉장히 희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위주로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법으로 봤을 때는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게 3년 후면은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장되지 않는 한 지금 입주 물량이 그나마 있는 것들도 직접 분양받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3년 후에는 오기 때문에 신축 선호도가 전세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이 상황을 어쨌든 좀 심각하게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비아파트 부분 대책이 오늘 나온 것도 그렇고 전세 가격이 그 차관은 별로 안 심각하다고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서울에 1년 넘게 오르고 있고 이런 추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전세값 상승에 대해서 국토부는 뭐 지금은 별로 안 심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 전체를 분석해 보면 전세값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거나 그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오른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공급과잉 지역들, 뭐 대구나 뭐 부산이나 경북이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전세 가격이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서울 위주로 전세값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이라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매매 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전세값이 상승하는 것들, 지역 양극화 이런 거에 그 단초적인 그 핵심적인 요인은 공급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 부족은 또 여러 가지 그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늘어났지만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분양가를 지불하는 수요자들은 아직 그 금액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뭐 한 2, 3년 안에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수요자들과 공급 과 같이 이게 연관해서 나타나고 있는 매매나 전세값 같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공급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려운 거라서 당분간은 공급 부족 지역 위주로만 뭐 매매 가격 상승이나 전세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서울이고, 그럼 서울 안에서의 전세값만 봤을 때도 사실은 지금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는 사실 그것 전세도 뭐 오피스텔과 그리고 다세대를 구분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하락한 지역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하락한 지역들의 월세 변동률은 굉장히 상승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의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지만 비아파트 중에서도 뭐 빌라로 대표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유형들 같은 경우는 전세값은 하락하고 있고 월세를 선호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뭐 그 발언처럼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지금은 약간 이게 밸런스가 깨진 상황이라서 서울 아파트만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문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올라가는 거는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올라가지 않는 비아파트 같은 경우 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매매도 어렵고 전세로 두기도 어렵고 월세로만 계속해서 임차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이게 전혀 그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파트는 어차피 공급이 안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렇다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오히려 이 서울의 전세 지금은 아파트로만 움직이고 있는 전세 기능을 비아파트로 덜어주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밸런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에 대한 뭐 전세 사기 프레임을 좀 걷어준다거나, 그리고 전세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매매로 좀 매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 일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 보여서 저는 정부에서 지금 빌라를 안 사는 이유가 이게 자산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더해서는 황금성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아예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출구 전략들을 세워주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좀 여쭤보면은 그 여전히 지금 전세 사기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걸 국토부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관련된 대책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비아파트 관련된 거 먼저 좀 여쭤보면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똑같거든요. 그 기준은 똑같고 다만 감정평가 방식을 열어둔 게 차이점인데 요게 시장에 좀 영향이 어떻게 있을 걸로 보실까요? 그냥 이것도 빌라가 이제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다소 이제 감정평가까지 열어둔 상황이라서 아예 없었을 때보다는 그나마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은 감정평가를 뭐 그 지정된 33개의 기간 중에 하나에 받으면서 좀 더 전세보증보험을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옵션을 열어둔 거라서 없을 때보다 낮긴 하지만 사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의 126% 정도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도 이제 90% 정도만 적용을 받아서 보증보험 금액을 받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또 무한대로 높여주다 보면은 또 역전세나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을 수는 있어서 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그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시장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럼 좀 지금 이렇게 비아파트가 거의 몰락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야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 그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 정권에서는 모든 유형의 아파트가 좀 심각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뭐 생활형 숙박 이런 것까지도 가격이 너무 크게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전부 뭐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도 다 없애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규제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사실 이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사는 수요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뭐 시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인 필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을 다소 좀 완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빌라가 가장 심각한 거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주택연금을 지금 처음에 매입하는 단계부터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고민은 그런 좀 대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지금 빌라가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황금성을 좀 키워주려면 샀을 때부터 어딘가에 팔 수 있는 거를 좀 열어두면은 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살 때부터 주택연금을 들 수 있는 금액을 다소 조금 높게 책정을 해주어서 중간에 타인한테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인정해주되 팔지 못했을 때는 향후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열어두는 것도 뭐 고령층한테는 조금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 제가 추가로 여쭤본 게 오늘 대책이 거의 한 달 정도 밀려서 발표가 된 거여서 기대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해서 비아파트가 살아나겠냐는 되게 회의적인 그 지적이 많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게 사실은 비아파트라는 한 축이 약간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진단하세요? 비아파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실 공급에 대한 거긴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주택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치 않은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대부분의 제도를 좀 연끌해 오긴 했어요. 그래서 비아파트도 그중에 비아파트 부분은 사실 전세를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이런 것 쪽으로 좀 제도 완화를 해준 거고 지금 매매랑 관련된 부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몇 가지 정도의 제도 개선안이 들어있긴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재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변경할 때 뭐 경미한 변경 사유로 개선해 준다. 이 얘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 계획할 때 공공주택을 좀 비중을 좀 높이거나 공공주택의 계획을 추가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그것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절차를 좀 뛰어넘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서 속도의 측면에서 완화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 예전에 안전진단을 뒤로 밀었던 것처럼 속도를 높여주는 것 위주로 지금 제도 보완이 담겨 있고요.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시행 구역을 확대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넓힐 수 있는 위주로의 대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 리츠로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높이고 또 이런 그 대상을 넓히고 이런 정도만 담겨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재건축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공공사업 활성화 정책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속도전은 다 지금 대책이 나온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안 되는 거는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너무나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도심 공급은 대부분 소유자가 민간인데 민간의 입장에서는 굳이 사업비가 안 나올 때 아무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더라도 사업성 좋을 때 있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시기에 그걸 동의해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걸로 인한 공급 활성화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뭐 대책을 지금 거의 영끌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서 뭐 긍정적인 역할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렇게 다 끌어모은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국토부도 사실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지금 한 달 넘도록 추가적인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성을 높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비용이 하나만 늘어난 것도 아니라 뭐 공사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간 상황이라 그 중에 조금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금융에 관련된 비용인데 그것도 뭐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저는 그 시장 금리를 정책적으로 그 굉장히 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준금리 대비해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까지 폭이 적었던 적은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금융비는 어느 정도 이자 비용 같은 건 줄여놨지만 그럼에도 다른 비용이 너무나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서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 좀 아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늘 항상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미분양 많은 지역들은 마이너스 피난 분양권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에서는 지금 많이 하락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더 이게 하락이 장기화될 수는 있지만 더 큰 폭으로 하락되기에는 지금 굉장히 뭐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좀 매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됐던 그리고 착공하기로 예정됐던 물량 중에서 한 10%, 20% 정도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입주 물량을 우리가 뭐 2025년, 많게는 26년까지만 보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그 이후까지 확대해 보면은 아마 물량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수요자들이 그나마 경기권이 물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경기나 인천 같은 지역이 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로 넘어가면은 경기권도 물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지금 공급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하려면 사실 5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의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여력 안에서 좀 선별해서 하락 매물들 위주로 좀 매입을 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